현재 밀라노 올림픽은 준비 미흡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악의 올림픽에서도 오직 한국만큼은 역대급의 모습을 보여주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 외신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역대급의 이익을 얻은 국가는 한국이라며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58년을 살면서 취재 도중 온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올림픽 선수촌 주차장이었다는 게 지금도 스스로 믿기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게르하르트 슈미트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수석 스포츠 다큐멘터리 PD죠. 올해로 이 일을 한 지 31년째예요. 하계 올림픽 7번, 동계 올림픽 5번을 현장에서 찍었습니다. 직업이 다큐 PD다 보니 저는 장면을 봅니다. 그것도 아주 깐깐하게. 세팅이 화려해도 본질이 없으면 그냥 조명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감동을 파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콘텐츠를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혐오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저를 좋아하진 않아요. 뭘 봐도 삐딱하다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번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당페초 동계 올림픽 취재를 배정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설레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원회가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내세우는 걸 보면서 이미 예감했거든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붙이는 조직이 실제로 준비가 가장 덜 된 경우라는 걸 이 일을 30년 하다 보면 압니다. 밀라노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가방 안을 한번 짚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 수첩, 그리고 맨 아래 손가락에 걸린 것. 낡은 스테인리스 텀블러. 작년에 암으로 떠난 아내가 마지막 생일에 사준 거였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채울 자격이 생기면 그때 채우겠다고 제 스스로 정한 규칙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다시 가방 깊숙이 밀어넣고 탑승구를 통과했습니다. 코르티나 당페초에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29도. 이탈리아 기상청이 1988년 이후 2월 최저 기온이라는 공식 발표를 낸 그날, 저는 셔틀 버스를 30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 짐을 끌고 10분을 걸어서 선수촌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원회가 자랑스럽게 내세운 친환경, 제로탄소 이동 시스템, 스텔란티스 그룹에서 납품받은 전기 셔틀 버스 34대. 이 그날 아침부터 줄줄이 운행불능 상태가 됐거든요. 리튬계 배터리가 영하 25도 이하에서는 내부 화학 반응이 사실상 멈춘다는 건 배터리 공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탈리아 조직위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설마 그 정도까지 춥댔어 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무지보다 오만이 훨씬 위험하거든요. 선수촌 로비는 제가 들어선 순간부터 재난 현장이었습니다. 27개국 선수와 코치진이 방한복을 껴입은 채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이탈리아 조직위가 배포한 비상식량은 습기를 먹어 눅눅해진 크래커 한 봉지와 미지근한 스포츠 음료가 전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선수 한 명이 그 크래커를 손바닥으로 눌러봤다가 꺾이지 않자 그냥 바닥에 집어던지는 장면을 저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던진 크래커가 타일에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고 통통 튀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건축 자재 수준이었던 거죠. 난방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가 설치한 전기 기반 온풍 시스템은 영하 20도 이하에서는 설계, 사양 대비 출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모델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영하 29도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이탈리아 기술팀이 온풍기를 해체해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캐나다 코치진이 담요를 나눴으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날아온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공식 선수촌 로비에서 난민처럼 웅크리고 있는 광경. 취재를 31년 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로비를 빠져나와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각국 팀들의 상황을 훑어봤습니다. 독일팀 구역에선 전기 히터가 투입되면서 분전반 앞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고, 노르웨이 팀은 텐트 안에서 버너에 뭔가를 데우려다 환기 문제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팀 영양사는 전화기를 붙들고 본국 물류팀과 다투는 중이었어요. 모두가 시끄러웠습니다. 모두가 뭔가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분주했고, 그 분주함 속에서 하나같이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북쪽 끝 구석에만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한국팀 컨테이너였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흰색 컨테이너 2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는데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었거든요. 소란도 없었고 연기도 없었고 고함 소리도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앞에 한국인 서너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도 아무 말 없이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저 팀은 이미 포기했구나. 저 정적이 이 혼란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그냥 체념한 팀의 고요함처럼 보였거든요. 기자로서의 본능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30년을 현장에서 굴렀는데 저는 그 순간 평온함을 패배의 신호로 읽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다가 컨테이너 외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때 뭔가 걸렸어요. 패널 표면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일반 샌드위치 패널이나 알루미늄 외장재와는 다른 뭔가 밀도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직업상 건축 소재를 자주 접합니다. 방송 세트 설계부터 야외 촬영 장비 보호 케이스까지 소재 선택이 곧 영상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소재에 눈이 좀 밝은 편이에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손으로 외벽을 한번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에어로젤 복합 패널. 분명했습니다. 영하 29도의 공기 속에서 외벽 표면이 거의 체온에 가까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열이 그 정도로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LG화학이 국내 산업 플랜트 배관 보온재로 상용화한 에어로젤 기반 복합 패널. 이걸 저는 작년에 독일 화학 컨퍼런스에서 발표 자료로 봤습니다. 당시 발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패널을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 임시 시설에 실제 적용하는 팀이 나오면 그게 진짜 준비된 팀이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속으로 코웃음을 쳤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게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외벽 모서리를 돌아서 측면 창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깐 보고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아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라는 걸 보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본 체념한 사람들의 침묵이 아니라 집중한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질감이에요. 내부 벽면은 전체가 스테인리스 패널이었습니다. 용접 자국 하나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바닥은 논슬립 처리된 스테인리스 그레이팅이었고 입구 쪽에는 에어 커튼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외부 먼지와 냉기가 내부로 유입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장치인데 저 정도 출력으로 돌리면 음식 비산물도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조리 위생 관리 목적으로도 쓰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벽에 단말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삼성산업용 IoT 배식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코드들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확인한 내용이지만 그 시스템은 선수 등록 카드를 태그하면 해당 선수의 종목, 체급, 당일 훈련 강도, 알레르기 이력, 목표 섭취 칼로리가 조리팀 화면에 즉시 전달되고 그에 맞게 배식 구성이 미세하게 조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시스템이에요. 스포츠 영양학 저널에서도 읽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림픽 현장에서, 그것도 영하 29도, 알프스 주차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선이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컨테이너 가운데 커다란 소체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흰 조리복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채 긴 나무 국자를 쥐고 소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온도 디스플레이, 타이머, 디지털 당도계 같은 장비들이 질비했는데 그 사람은 그 어떤 장비도 쳐다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적 호기심에 창가에 붙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가 뭘 보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3분쯤 지났을까? 그가 국자를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소체 표면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멈췄습니다. 그 손놀림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울까봐 숨죽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기포 크기를 읽는 겁니다. 물이 끓을 때 기포의 형태는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100도에서 나오는 기포는 크고 불규칙하게 터집니다. 그 온도에서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되고 지방이 유화되면서 육수가 탁해지고 느끼해져요. 반면 97도 내외에서는 작고 고른 기포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이고
그 타이밍을 유지하면 국물이 맑고 깊은 맛을 냅니다. 이건 식품화학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타이머도 온도계도 없이 기포의 크기와 주기만으로 잡아낸다는 건 저는 지금까지 그게 가능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논문에서 읽은 적은 있습니다. 숙련된 조리사가 기포 형태로 온도를 감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저는 그 논문을 읽을 때 흥미로운 가설이군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지금 그게 제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요리사들의 장인정신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팀은 최첨단 장비까지 갖추고 있었음에도 그들에겐 그런 기술 따위도 필요 없었던 셈이었죠.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과 실력을 전부 갖춘 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창문 너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요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집중이 너무 완전해서 주변이 영하 29도든 영하 50도든 그 공간 안의 온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가 동시에 있다면 저 소체 앞이 그럴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이 장면을 찍어야 한다고 느낀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기 전에 먼저 온몸이 반응하는 순간. 오늘이 그랬습니다. 저는 어깨에 걸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한국팀의 이름이 배정 명단에 올라온 순간부터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려두고 있었던 겁니다. 맛있는 음식은 가져오겠지. 하지만 스포츠 영양 시스템은 아직 우리 수준이 아니다. 그 확신이 박살나는데 7분이 걸렸습니다. 그 7분 동안 로비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난방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영하 29도의 알프스는 여전히 아무것도 봐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소체 안에서는 97도의 기포가 조용하고 균일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던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든 건 굉음이었습니다. 쾅! 쾅! 쿡쾅! 로비 쪽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반복적으로 대리석 바닥을 치는 소리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선수촌 메인 로비 입구 쪽에서 카트 2대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위에 실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직경 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무쇠 가마솥 3개. 육중한 몸체가 카트 바퀴를 짓누르며 대리석 바닥을 지나갈 때마다 타일이 잠금을 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탈리아 시설 관리 직원 2명이 달려와 막아섰지만 카트를 밀고 있던 사람들은 아랑곳 않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 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류 웨이밍, 중국 선수단 총단장이었습니다. 덩치가 좋았고 목에는 굵은 체인 형태의 공식 배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를 한번 훑어보더니 양손을 허리에 얹고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도 이번에 전문 조리팀을 꾸려왔습니다. 한국이 한다면 중국이 못할 게 없죠. 우리 팀은 심양 최대 산업단지 구내식당 출신입니다. 하루 6,000인분. 그게 우리 스케일이에요. 소국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첩에 적었습니다. 심양공장 구내식당 하루 6,000인분. 조리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떤 장비를 쓰는지, 영양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 어느 것도 언급되지 않은 채 숫자 하나만 제시된 자기소개였습니다. 올림픽 선수단 영양 시스템을 볼륨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가마솥 3개가 로비 중앙에 내려졌습니다. 타일이 또 잠금을 냈습니다. 150kg 이상의 무쇠솥 3개가 동시에 실내 바닥에 올라간 겁니다. 이탈리아 시설 담당자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 하중을 실내 바닥이 버티지 못합니다. 이 구역 바닥 최대 허용 하중이 제곱미터당 400kg인데 지금 저 솥 하나만 해도 류 단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중국 솥은 바닥이 눌리는 게 아니라 바닥을 눌러주는 겁니다. 무거울수록 안정적이에요. 논리의 탈을 쓴 말 같았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차는 연비가 나쁠수록 출력이 좋은 겁니다라는 말과 구조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직업 특성상 재난이 시작될 때의 냄새를 맡는 감각이 있거든요. 조리팀이 버너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내 조리용 콘센트에 인덕션 히터를 꽂으려는 거였는데 그 인덕션 히터가 12kW짜리였습니다. 선수촌 조리 콘센트의 표준 허용 출력은 최대 7kW.
선수촌 전기실에 있던 차단기는 정직했습니다. 탁! 전력이 끊겼습니다. 로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탈리아 전기팀이 뛰어왔습니다. 차단기를 다시 올렸습니다. 중국 조리팀은 슬쩍 다시 플러그를 꽂았습니다. 탁! 또 나갔습니다. 이 과정이 3번 반복됐습니다. 세 번째로 차단기가 내려가자 류 단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깥으로 나가. 부탄가스로 한다. 가마솥 3개가 다시 카트에 실려서 야외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영하 29도의 바람이 정면으로 부는 개방된 공간에서 직경 80cm짜리 무쇠솥을 휴대용 부탄 버너로 가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조용히 계산을 했습니다. 영하 29도에서 저 솥에 물 70리터를 끓이려면 표준 부탄 버너 하나로는 최소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버너 하나가 소비하는 부탄 카트리지는 표준 용량 기준 4개, 솥이 3개이니 총 12개. 그리고 야외에서는 바람 때문에 효율이 실내 대비 40% 이상 떨어지거든요. 실제로는 20개가 넘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부탄 카트리지가 몇 개인지 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말해줬습니다. 정확히 27분 후 가스가 떨어졌습니다. 물은 아직 미지근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죠. 그리고 몸을 돌려 주차장 쪽을 봤습니다. 한국 컨테이너 구역에서는 그 사이에 배식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의 모양이 특이했어요. 일렬종대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마다 접근 통로가 달랐고 각자 배식 단말기 앞에서 카드를 태그하고 잠깐 기다리면 배식 트레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컨테이너 창문으로 보던 그 삼성산업용 IoT 단말기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선수가 카드를 태그하면 그 선수의 종목과 당일 훈련 내역, 체중 구간에 맞게 조리팀이 배식량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독일 바이애슬론 팀 감독이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옆에 있던 코치에게 뭔가를 소근소근 얘기하면서 손으로 단말기를 가리켰습니다. 코치가 급하게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멀리서 봤지만 그 코치의 표정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거 어디서 본 거지? 아니, 저게 실제로 구현된 거야? 이게 말이 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억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으로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건 쇼다. 보여주기용으로 차려놓은 거야. 실제로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배식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지는 더 봐야 안다. 저는 냉소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31년 경력이 쌓아온 의심이란 게 한번 보고 끄는 조명이 아니거든요. 그때 류 단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컨테이너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국인 수행원 한 명을 불러서 뭔가를 귀갯말로 지시했습니다.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선수촌 운영본부 쪽이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유 단장이 직접 한국 배식 구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팀 매니저가 그를 맞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이었는데 유 단장이 다가와 목소리를 높여도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IOC 클린벤유 규정 알죠? 공식 스폰서 아닌 브랜드는 경기장 구역 안에서 제품 노출이 금지됩니다. CJ제 일제당, 비비고, 이거 전부 규정 위반이에요. 배식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IOC 자문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제 소관이기도 했으니까요. 한국 매니저는 류 단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블릿에서 서류 하나를 열었습니다. 화면을 류 단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IOC 공식 선수단 지원 물자 등록 확인서입니다. 자국 선수단 지원 목적의 팀 조달 식자재 및 운영 장비는 클린벤유 규정 예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서명은 IOC 사무총장 명이고요. 출국 6개월 전에 등록 완료했습니다. 류 단장이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읽었습니다. 반박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취득 날짜가 작년 8월이었습니다. 이 올림픽 개막이 올해 2월이니 6개월 전에 준비가 완료된 거였습니다. 트집을 잡으려면 서류가 없어야 하는데 서류가 있으면 끝입니다. 류 단장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수행원에게 다시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등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이 중국 조리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거기서 또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떨어진 이후 조리팀은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채소 손질을 먼저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문제는 수도관이 부분적으로 얼어붙어 있어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조리팀 선임이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반복하면서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해결책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리팀원 중 한 명이 창고에서 대걸레 양동이를 가져왔습니다. 야외에 쌓인 눈을 담아서 실내로 들여왔어요. 가스가 없으니 전기포트로 그 눈을 녹여서 채소를 씻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이 어디 눈인지 봤습니다. 선수촌 주차장 입구 쪽 셔틀 버스들이 오가는 차도 옆에 쌓인 눈이었습니다. 차량 배기가스와 제설제, 타이어 분진이 뒤섞인 곳이에요. 색깔만 봐도 회색빛이었습니다. 그 눈을 녹인 물이 냄비에 담겼고 그 물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피겨 팀 포치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지금 뭘 씻는 거야? 중국 조리팀원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배추요. 눈 녹인 물이 더 깨끗해요. 하늘에서 내린 자연수잖아요. 저 눈이 주차장에서 온 거잖아요. 끓이면 다 죽죠 뭐. 코치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배식 구역 쪽에서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영하 29도의 공기를 뚫고 오는 냄새라는 게 보통은 거의 없습니다. 냄새 분자가 저온에서는 확산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소한 것이, 그 다음에는 깊고 묵직한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알싸하고 달큰한 것이 차례로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고를 48시간 이상 우렸을 때 나오는 특유의 진한 콜라겐 향, 그 위에 올라오는 대파의 향긋함과 국간장의 구수함, 그리고 뭔가 약재 계열의 은은하고 따뜻한 냄새. 저는 나중에 그것이 황기와 대추를 함께 넣은 육수 베이스에서 나오는 향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방 재료들이 장시간 열에 노출되면서 유효 성분이 기화되어 퍼지는 향이에요. 저는 셰프 출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독일인으로서 31년 동안 전 세계 식문화를 취재했고 냄새 하나로 음식의 상태를 대략 가늠하는 감각은 직업적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냄새가 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건 오래 정성을 들인 음식이다. 배식 구역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팀은 이탈리아의 준비 미흡으로 인해 쫄쫄 굶고 있는 전 세계 선수들을 위해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나눠주는 결정을 했더군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트레이를 받아든 선수들이 그릇 앞에서 잠시 멈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먹기 전에 냄새를 먼저 맡는 거였어요. 노르웨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마시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를 참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느끼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감독이 한국팀 영양 담당자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 국물, 성분표 공유 가능합니까? 공식 요청 드려도 될까요? 한국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에서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 와중에 류 단장이 있는 쪽에서 냄새가 왔습니다.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주차장 제설 눈을 녹인 물로 씻은 배추를 가마솥에 넣고 가스 없이 전기 포트 2개로 데우려는 중이었는데 전기 포트 2개로는 가마솥이 데워질 리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배추가 잠긴 채 불도 아니고 냉탕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유 단장이 그 광경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왜 아직도 안 끓어? 화력이 약한 거야 장비가 문제야. 중국 조리팀 선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기포트 최대 출력이 1.8kW라서 저솥을 데우려면 현실적으로 그럼 전기포트를 더 갖다 붙여. 10개 붙이면 되잖아. 조리팀원들이 선수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기포트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시설 담당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는 한국 배식 구역 쪽을 다시 봤습니다. 프랑스 팀 수석 영양사 클로드 베르나르가 분석 키트를 꺼내서 곡물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성분 분석 결과를 들고 오더군요. 베르나르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스포츠 영양 전문가였습니다. 리옹 대학 스포츠 영양학 교수 출신으로 프랑스 국가대표 지원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한 그는 자기 분야에서 타인의 데이터에 쉽게 감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제 앞에 분석기 화면을 내밀면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게르하르트, 이거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팀 육수 샘플 분석 결과였습니다. 수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 필수 아미노산은 총 9종인데
저 육수 한 그릇에 9종 전부가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동 후 근섬유 제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분지사슬, 아미노산 류신, 이소류신, 발린의 비율이 총 아미노산 대비 31%였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급 스포츠 회복 음료의 평균치가 18% 내외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건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치예요. 콜라겐 분해 아미노산인 글리신과 프롤린은 성분 분석 기준치의 340%였습니다. 이 두 성분은 고강도 운동 후 손상된 연골과 인대 조직 회복을 가속하는 성분이에요. 혈중 나트륨 농도는 0.89%, 인체 혈장의 나트륨 농도가 0.85에서 0.92% 사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육수는 마시는 것만으로도 전해질 균형을 거의 정확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분 흡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된 스포츠 이온 음료보다 흡수율이 오히려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음식이에요. 아니면 처방전이에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프랑스 국가대표 영양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우리 회복식의 아미노산 프로파일이 저 수치에 못 미쳐요. 최신 스포츠 영양 제품들이랑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건 알약도 아니고 분말도 아니에요. 그냥 고기를 오래 푹 끓인 국물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첩을 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어요. 한국팀 매니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찰 제안이었습니다. IOC 자문위원으로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낮은 점수 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팀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만 봐달라고 하는 팀은 자신이 보여줄 것에 확신이 있는 팀입니다. 약점을 숨기려는 팀은 절대 저런 말을 안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에어 커튼이 작동했고 외부의 영하 29도짜리 공기가 경계에서 잘려나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온도가 달랐습니다. 23도, 조리사의 손 감각이 유지되는 최적 범위예요. 차갑지 않고 더덥지도 않은 손끝이 정확하게 기능하는 온도. 저는 안으로 들어서면서 천천히 주변을 훑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벽면 전체에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용접 자국도 없었고 얼룩도 없었습니다. 바닥 그레이팅 사이로 물기 하나 고여있지 않았어요. 조리 공간을 오래 다룬 사람이라면 압니다. 이 정도 상태를 현장에서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조리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열기와 수증기와 기름이 동시에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걸 통제하는 능력이 공간의 상태로 드러납니다. 중앙에 소체 2개를 들여다봤습니다. 뚜껑 사이로 올라오는 수증기의 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었습니다. 완전히 끓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체 내부에서는 분명히 열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리장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몇 도입니까? 그가 국자를 움직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97도 언저리입니다. 온도계는 옆에 있는데 확인 안 하십니까? 봅니다. 기포 크기로.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97도에서 올라오는 기포는 지름이 작고 일정한 간격으로 올라옵니다. 100도에 가까워질수록 기포가 커지고 터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 차이를 눈으로 읽으면서 불을 조절합니다. 그는 소체 옆에 있는 인덕션 히터 출력을 손가락으로 아주 조금 낮췄습니다. 기계는 온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온 이 사골에 맞는 97도인지는 직접 봐야 합니다. 같은 소뼈라도 부위마다, 도축 이후 시간마다, 보관 방식마다 콜라겐 밀도가 달라요. 그 차이를 센서가 잡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다큐를 만들면서 진짜 장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 배웠습니다. 진짜 장인은 도구가 자신의 감각을 대신하게 두지 않습니다. 도구는 자신의 감각을 보조하는 것이고 감각의 주인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요리에서도 성립한다는 걸 그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왔습니다. 소체 뚜껑을 조리장이 잠깐 열었을 때였습니다. 증기와 함께 풀려나온 향이 밀폐된 컨테이너 안을 채웠습니다. 묵직하고 고소한 첫 번째 층. 오래 끓인 사골의 단백질 향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달큰하고 약간 쌉쌀한 두 번째 층. 황기와 대추가 장시간 열에 노출되면서 내는 향이에요. 그리고 맨 아래 아주 은은하게 받쳐주는 세 번째 층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뭔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조리장에게 무르니 다진 마늘을 기름 없이 저온에서 볶은 뒤 육수에 넣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리신이 열에 의해 변환되면서 내는 향인데 자극은 없고 깊이만 남는 단계예요. 저는 그 세 층이 차례로 코에 닿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리장이 국자로 육수를 한 국자 떠서 작은 사기잔에 담았습니다.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이 데워지는 온도였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서 일어난 일을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담백하게 시작됐습니다. 자극이 없었어요. 그런데 혀 전체로 퍼지면서 층이 생겼습니다. 고소한 것, 깊은 것, 가볍게 단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 뒤로 넘어갈 때 남는 아주 은은한 온기. 그 온기가 위장까지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전 세계 음식을 먹어왔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미식에 대한 편견도 있고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모금 앞에서 그 모든 기준이 일시정지됐습니다. 이건 맛있다 맛없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몸이 반응하는 음식이었어요. 뇌가 판단하기 전에 세포가 먼저 알아보는 것. 저는 그 잔을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다. 뭐냐고요?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독일어에는 정확히 대응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어 통역사에게 물었더니 그 단어는 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에만 있는 단어라고요. 인정, 감정, 온정. 그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 단순한 친절도 아니고 단순한 배려도 아닌 상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내어주는 마음의 온도. 그게 저 한 국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영하 29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보다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식 도시락 박스가 나왔습니다. 한국팀 매니저가 선수촌 메인 로비 쪽으로 카트를 밀고 나갔습니다. CJ제 일제당 비비고 브랜드로 이번 올림픽을 위해 특별 설계한 선수 전용 도시락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가 제공하는 비상식량으로는 버티지 못하는 선수들을 위해 한국팀이 자국 선수 목 외에 추가로 준비해온 물량이었어요. 도시락 외형은 평범한 직사각형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든 기술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뚜껑 안쪽에 내장된 발열 시트는 산화칼슘 기반 발열 소재로 뚜껑을 개봉하면 공기와 반응해서 내부 온도를 최대 85도까지 올립니다. 별도의 열원 없이 10분 안에 밥과 반찬을 데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반 발열 도시락과 비슷합니다. 다른 건 내용물이었습니다. 쌀밥은 현미와 백미를 3대7로 배합한 것이었는데 현미 특유의 식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화 과정을 거친 발화현미를 썼습니다. 발화현미는 일반 현미보다 소화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요. 거친 식감도 없고 식이섬유는 유지됩니다. 메인 반찬은 갈비찜이었습니다. 수비드 방식으로 63도에서 8시간 저온 조리한 소갈비였는데 이 방식으로 조리하면 육질의 단백질 변성은 최소화하면서 콜라겐만 선택적으로 젤라틴화됩니다. 젓가락을 대기 전에 살이 스스로 결을 따라 벌어질 정도로 부드러운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반찬 구성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시금치 나물에는 철분과 엽산 흡수를 돕는 비타민C 보강 처리가 되어 있었고 깍두기는 특허받은 유산균 보존 공법으로 포장 후에도 활성 유산균이 제품 수명 내내 유지됐습니다. 동계 올림픽 환경에서 면역력이 저하된 선수들에게 살아있는 유산균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도시락 하나의 칼로리가 870kcal,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정확히 55대 30대 15였습니다. 고강도 운동 후 회복을 위한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 권장 비율과 일치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겁니다. 그 도시락이 로비에 나오자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줄을 섰는데 그 줄이 너무 빨리 생겨서 달려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르웨이, 캐나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국기가 달린 패딩 점퍼들이 카트 앞에 나란히 섰어요. 이탈리아 조직위가 나눠준 딱딱한 크래커를 바닥에 던진 그 선수들이 지금은 두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서 품에 안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그 자리에서 5초 안에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발열 시트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 증기 안에 갈비찜 냄새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뚜껑을 열고
그 수증기를 얼굴로 봤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냉기에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풀리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옆에 있던 팀 동료가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BBC 기자가 제 옆에 서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거 취재가치 있겠는데요. 저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때 외신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FP 기자가 한국팀 매니저를 붙잡고 도시락 성분을 물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비비고 로고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일본 NHK팀이 도시락을 받아서 뚜껑 여는 과정을 카메라 2대로 동시에 찍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취재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한 방향을 향하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올림픽 현장에서 카메라가 한 방향을 향하면 시상대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방향은 주차장 옆에 세워진 하얀 컨테이너였습니다. AP통신이 첫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선수단, 굶주린 올림픽 선수들에게 식사 지원, 이탈리아 조직위는 어디에였습니다. 기사는 1시간 만에 공유수 14만을 넘겼습니다. 그 뒤로 르몽드, 가디언, 슈피겔이 연달아 후속 기사를 냈어요. 르몽드 기사 제목은 비비고가 알프스를 정복했다였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과장이 아니었거든요. 그 와중에 류 단장 쪽에서 소동이 났습니다. 중국 조리팀이 한국 도시락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겠다며 오후 내내 뭔가를 준비해왔는데 그 결과물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통 중식 기반 도시락이라고 했는데 외형부터 달랐습니다. 한국 도시락이 균일한 직사각형 용기에 깔끔하게 담겨 있다면 중국 쪽 것은 각기 다른 크기의 용기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서 국물이 새고 있었어요. 발열 기능도 넣겠다며 조리팀이 뭔가를 시도했는데 시중에서 구입한 손난로형 발열 파우치를 도시락 옆에 테이프로 붙인 것이었습니다. 손난로는 도시락을 데우는 용도가 아니에요. 손을 덮이는 용도입니다. 발열 면적도 작고 온도도 낮습니다. 당연하게도 음식은 데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테이프가 고온에서 녹으면서 점착제 냄새가 났습니다. 선수 한 명이 그것을 받아서 봉지를 열었다가 국물이 손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유 단장이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중국의 스케일이에요. 양이 다르잖아요. 한국 것은 저렇게 조그맣고 우리 건 이렇게 크고. 카메라들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촬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금 촬영을 마친 기자들이 눈을 의심해서 다시 보려고 돌아선 거였습니다. AP통신 기자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걸 기사로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봤자 시청자에게 불쾌감만 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 시선을 잡아끈 건 배식줄 끝에 서 있던 2명의 선수였습니다. 케냐 크로스컨트리 선수였고 우크라이나 바이애슬론 선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빈 트레이를 들고 서 있었는데 도시락 물량이 중반부에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국팀 스태프 2명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들 몫으로 따로 빼뒀던 도시락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수분들 드세요. 저희는 따로 있습니다. 케냐 선수가 받아들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그냥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내리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따로 있다고 한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먹은 건 컵라면이었어요. 컨테이너 뒤쪽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선수들에게 먹일 것이 남아있는 한 자기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저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규정이나 지침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젊은 스태프들이 따로 교육받은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거의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훈련된 친절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냥 체화된 것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 두 스태프의 행동에는 카메라를 의식하는 각도가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저는 수첩에 2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정은 의지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카메라를 어깨에 걸었습니다. 영하 29도의 알프스는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선수촌 로비의 온도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빈 트레이를 들고 서 있던 케냐 선수가 도시락을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뚜껑을 열 때 올라온 수증기가 그의 차가운 볼에 닿았습니다. 그 온도가 영하 29도의 공기 속에서 잠깐 머물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3초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영상이 다음 날 GDF 뉴스에 실렸습니다. 편집을 하나도 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였습니다. 3초짜리 영상이었지만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 이틀 만에 4만 개를 넘겼어요. 가장 많이 공유된 댓글 하나를 기억합니다. 한 독일인 시청자가 이렇게 썼더군요. 저 수증기가 이 영상에서 제일 따뜻한 장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케냐 선수가 도시락을 받고 고개를 숙이던 그 장면이 화면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유 웨이밍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가 마이크를 요청한다는 소식을 선수촌 프레스센터에서 들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 요청이었어요. 제가 서둘러 이동하는 사이 이미 1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이 프레스센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 단장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등 뒤에 중국 선수단 배지를 단 수행원 3명이 서 있었고 그는 준비해온 문서를 펼쳤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선수단은 3가지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비공인 취사시설을 이용한 불법 브랜드 노출. 둘째, 중국 선수단의 정당한 취사 활동에 대한 고의적 방해. 셋째, 허가받지 않은 카메라를 이용한 중국 선수단 불법 촬영. 이에 우리는 IOC에 공식 재소장을 제출했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저는 맨 뒷줄에 서서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31년 경력이 만들어낸 촉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 뭔가 잘못 계산하고 있다. 마이크 앞에서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정말로 근거가 있는 사람, 아니면 근거가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 유 단장은 어느 쪽인지 곧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프레스센터 입구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한국팀 조리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상 쪽이 아니라 기자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AFP 기자에게 그 봉투를 건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AFP 기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IOC 공식 선수단 지원 물자 등록 허가서, 6개월 전 취득, IOC 사무총장 서명본, WADA 성분 확인서, 한국팀이 사용한 모든 식재료와 보조 성분의 비금지 확인 문서, 그리고 USB 하나. 기자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열렸습니다. 컨테이너 외벽 쪽 감지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고 중국 측 인원이 전원 분전반 쪽으로 접근하려다 한국 매니저에게 저지당하는 장면이 고화질로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상의 유 단장이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확신이 있던 표정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빛이 꺼지듯이 천천히. 로이터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방금 공개된 영상에서 중국 선수단 측 인원이 한국팀 컨테이너 전원 설비 쪽에 접근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유 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음절이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2초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IOC 보안팀이 그날 오후 유 단장을 운영본부로 소환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중국 선수단 공식 일정표에서 책임자 류 웨이밍이라는 항목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후임 대리인 이름이 그 자리를 채웠고 그 대리인의 첫 번째 공식 행보는 한국팀 컨테이너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한국팀 매니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한국팀은 이 순간에도 기뻐하거나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수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처럼 담담했습니다. 이기고 나서도 조용한 팀을 저는 오래 취재해왔는데 그건 진짜 강한 팀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센지 알고 있으면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날 저녁 취재 결과물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수소 기술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동시에 유지하는 나라라는 건 취재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 기반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수준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의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이 독일 자동차 3사 합산과 맞먹는 나라가 됐습니다. 60년 만에.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 역사를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15세기에 세계 최초의 표음 문자 체계를 과학적 원리로 설계한 나라라는 걸 새삼 확인했습니다. 훈민정음,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인체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진 문자예요. 창제 당시 이미 음운학적 원리가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독일인으로서 언어학에 약간의 자부심이 있는데 그걸 읽는 순간 그 자부심이 조금 납작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세계 최초의 거북선형 철갑선, 천문 관측 자동화 물시계, 강우량 측정 기기, 이것들이 전부 15세기 조선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이 중세의 끝자락을 걷고 있을 때 한반도에서는 국가주도 과학 프로젝트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지금 이 컨테이너와 연결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7도의 기포를 눈으로 읽는 조리장의 감각도, 6개월 전에 IOC 서류를 준비한 매니저의 치밀함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뭔가를 정확하게 하려는 의지, 본질에 집중하는 습관, 그게 유전자처럼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한국이 이 올림픽에서 보여준 것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비비고 브랜드의 이번 올림픽 노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마케팅 업계에서는 이미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AP, 로이터, AFP, BBC, 르몽드가 한국 도시락을 다뤘고 그 기사들의 합산 조회수가 사흘 만에 4천만을 넘겼습니다.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이 가져갈 브랜드 인지도 상승분을 수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공짜로 얻은 셈입니다. 현대차 수소 기술을 취재한 기사들이 별도로 50개국 이상에 배포됐고 삼성 IoT 배식 시스템은 독일과 프랑스 스포츠팀 운영진들이 직접 문의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올림픽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국가 브랜드가 실체와 함께 움직이는 방식의 교과서입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저는 컨테이너 쪽으로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가기 전 하루를 정리하는 차원에서였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조리장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체를 닫고 도구들을 정위치에 돌려놓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모두가 철수한 자리에 혼자 남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조리장이 저를 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 말이 딱히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게 이미 충분히 말해졌거든요. 그냥 거기 있고 싶었습니다. 그 공간에 조금 더. 조리장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제 가방 옆에 놓인 텀블러였어요. 그가 텀블러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긁힌 자국들, 아내가 마지막 생일에 사준 것, 3년째 비어있는 것, 비어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채워드려도 됩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쪽에서 뭔가가 걸리는 것 같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리장이 소체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97도를 유지하며 끓어온 육수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국자로 조심스럽게 육수를 떠서 텀블러에 담았습니다. 넘치지 않게 정확히. 뚜껑을 닫고 두 손으로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로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진짜 감동받는 날에 채워요. 그날을 위해 비워두는 거야. 아내가 텀블러를 사주던 날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낭만적인 말이려니 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직접적이지 않고 먼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지금 알았습니다. 아내는 이날을 기다리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순간을, 이런 온기를 만날 때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으니까. 가득 찬 것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텀블러를 두 손으로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가 흘렀습니다. 볼 위로.
58년 살면서 취재 도중 운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했죠. 그게 이 순간이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주차장 옆 컨테이너 안에서 영하 29도의 알프스 한가운데서 이름도 물어보지 않은 한국 조리장이 건네준 따뜻한 텀블러를 두 손으로 쥐고 조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지 않았어요. 어깨를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뒷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오히려 더 고마웠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 컨테이너를 나왔습니다. 영하 29도의 공기가 볼을 때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텀블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두 손으로 쥐고 있으니 장갑 없이도 손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숙소로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복귀했습니다. LG화학 단열 패널, 삼성 IoT 배식 단말기, CJ제일제당 비비고, 도시락, 97도의 기포를 읽는 조리장의 눈. 그것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가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뒤에서 컵라면을 먹던 젊은 스태프들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케냐 선수에게 도시락을 건네고 자기들은 컵라면을 먹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방향. 기술이 사람을 향한다는 방향. 준비가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이라는 방향. 저는 31년 동안 전 세계 스포츠 현장을 다녔습니다. 올림픽을 12번 취재했고 그 안에서 수백 개의 국가대표팀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팀처럼 힘이 있는데 조용하고 이겼는데 우쭐대지 않고 줄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팀은 처음 봤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할지 이미 생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유 단장의 기자회견 장면은 짧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자릅니다. 케냐 선수가 도시락 수증기를 볼로 봤던 3초. 조리장이 혼자 뒷정리하던 장면, 텀블러에 육수를 담던 두 손, 그 장면들을 이어붙이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이 다 말해주거든요. 저는 숙소 문 앞에 서서 텀블러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이제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제대로 채워졌으니까요. 아내가 기다리라고 한 건 이 온도였을 겁니다. 영하 29도의 한가운데서도 식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서 건네진 온기.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채울 자격은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 비워두는 마음에서 온다. 대한민국은 오늘 그 방정식을 알프스 한가운데서 증명했다. 수첩을 닫았습니다. 텀블러는 제 손 안에서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